투데이 핫경제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23일 농축산물 피해지원금 상향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6월과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농축산물 복구 지원을 기존보다 3배 규모로 확대하고 작물을 다시 심을 경우 정부 보존 비율을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하며 가축의 폐사 비용도 전액 보조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조기 개통과 인천발 KTX 건설 등을 반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송언석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2024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연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역별 주요 예산 사업 반영 여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8월 기업 경기 실사지수 및 경제 심리 지수에 따르면 이달 전 산업의 업황 및 실적에 따른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전달보다 3포인트 하락한 71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달 연속 하락한 것입니다. 경제 심리 지수는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한 94.0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실적으로 직접 연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업 경기에 먹구름이 끼는 모양입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 메타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심리스 M4T라는 이름의 언어 번역 AI 모델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규모 다국어 및 멀티모달 기계 번역을 뜻하는 이 AI 모델은 약 100가지 언어를 인식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경제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인사이트 신용환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4일 통화정책 방향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 수준인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미 금리 차가 그동안 역대 최대인 2.0%포인트나 벌어져 있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과연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번 달 한 차례 베이비 스텝 0.25% 인상을 말하죠. 베이비 스텝을 과연 단행할 것인지 아니면 올해 2월부터 계속해서 4번 연속 동결한 것에 이어서 5번째 동결하는 브레이크를 밟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 방향을 전망해보고 그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 및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분석해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 여부 및 그에 따른 경제적인 영향에 대해서 함께 분석해 주실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손석우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함께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내일 24일이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은이 이제 기존 3.25에서 3.5%로 올린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4번 연속해서 이제 동결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채권 분야 전문가들한테 이렇게 여론조사처럼 해보니까 한 92% 이상이 이번에 동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망들을 하던데요. 교수님, 과연 이번 한은 금통위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사실 이게 전문가들이 예측한 대로 아마 그 금리를 올리거나 내리지 않는 동결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유는 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내리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상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금리가 올리기 어려운 이유는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리를 올린다라는 것은 투자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것은 고용을 위축시키고 수요를 위축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하느니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 것이냐 안 내릴 것이냐 이런 것에 논의가 나오듯이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국발 리스크가 본격화되고 있고요. 중국발 리스크란 것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부실에 대한 우려, 이에 따른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저하에 대한 위험들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이 사실 중국하고 2010년도에 굉장히 커플링이 많이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경제의 연관관계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 리스크가 오게 된다라고 그러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얼마 또 떨어질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연체율 같은 것들도 늘어나고 있고, 부실률, 그러니까 기업의 부실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서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더 하강시키는 노력은 하기가 어렵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금리를 내릴 수가 있느냐? 네네. 그것은 또 두 가지 측면이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최근 하는 이창용 총재님께서 이야기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를 네네.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전 세계 국가들 데이터를 보면은 최근 기준금리가 많이 오르고 금리 인상기에 대출이 다 줄었거든요.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 부채까지 좀 줄어든 양상이었는데 한국만 거의 유일하게 OECD국은 거의 유일하게 이제 가계대출 같은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 증가폭이 그러니까 심상치 않다 보니까 네. 금리를 낮춤으로써 흔히 말하는 부동산 시장을 더 활발하게 하고 이에 따르는 어떤 부동산 대출 증가, 가계대출 증가를 연결시키는 어떤 위험적인 요인을 떠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금리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미국 금리가 생각보다 오랫동안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특히 지난번 FOMC 회의 때 회의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생각보다 연준의 기조,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의 연준의 기조가 매파적이다라는 또 메시지를 확인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또 더 벌어지게 된다라 그러면 지금 최근 외환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의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금리를 낮추게 되면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된다면 외환 시장에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올리기도 그리고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동결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금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가계부채 이런 부분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은 세세하게 계속해서 한번 분석해 나가 보겠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최종 금리에 도달한 거 아니냐, 더 이상 올릴 필요도 없고 올릴 수도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일각의 의견들도 있거든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게 이제 사실 이제 최근 사이에 기류가 많이 바뀐 게 있어요. 말씀하신 부분은 뭐 상반기가 끝나가는 시점 그리고 하반기가 시작됐던 시점까지만 했어도 말 그대로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도 골디락스 경제 이야기가 네. 한참 나오면서 시장이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착륙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 스케줄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고 보는 게 맞고 오히려 금리를 언제 내리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던 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좀 섣부른 전망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굳이 추가 금리 인상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섣부른 전망이고 이제는 추가 인상까지도 열어놓고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미국을 이제 다시 예로 든다면 최근에 이제 바뀐 기류가 오히려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고 한 달 사이에 바뀐 것은 이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이 사이에 터졌기 때문이죠. 예를 든다면 미국 국가신용 등급에 대한 강등 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던 예.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금융시장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이제 언급은 하셨지만 7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여전히 긴축적인 의지를 드러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지금 금리 인상 스케줄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시장의 시각을 바꾸는 네네. 급격하게 기류를 바꾸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에 논쟁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하지만 미국을 예로 든다면 뭐 고용이라든지 소비가 여전히 잘 버텨주고 있기는 하기 때문에 네네.
큰 줄기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예, 예. 단원적으로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이제는 네.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은 그 금리 이 동결을 이렇게 예측하고 있지만 일부 소수 의견 등등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7월 달에 동결을 할 때 금통위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통위원 6명 모두가 베이비 스텝 정도의 인상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교수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을까요? 있다 그러면 변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추가 금리 인상을 말씀드리는 요인은 뭐 한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미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주택담보시장, 담보대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계부채가 상당히 많이 늘어 한 70조 이상 이 기간 동안 70조 이상 늘었다는 예, 이야기를 예.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리가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시장이 굉장히 관련이 깊을 텐데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미국 연준에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에서 매파적인 이야기들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의 노동시장이 굉장히 견조하다. 이렇기 때문에 임금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고 수요가 계속 창출되면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이렇게 미국의 기준금리가 너무 높아지게 된다라 그러면 한국하고 격차가 많이 나게 되고 특히나 환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격차가 커지게 된다라 그러면 뭐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국으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아무래도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고 네. 기축통화국 금리가 더 높다는 얘기는 투자 자산으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차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으로 그냥 갈 수 있는 어떠한 리스크가 커졌다.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실제로 벌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흔히 뭐 이야기하기는 스트레스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차하면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가 우려가 있고 실제로 환율 같은 것들이 많이 변동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떨어지면서 희석되는 요인이긴 한데 에너지 가격이 작년 연말보다 좀 한 10% 정도 올랐거든요. 네, 네. 이에 오름에 따라서 결국 물가 상승률 같은 것들이 뭐 2%대 내려왔지만 다시 3%대로 올라가면서 네. 물가 상승 압력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 같은 것들은 사실 올해 초에 전망할 때 중국이 리오프닝 되고 경제 성장률이 한 5% 넘어가고 6% 되면은 그 배럴당 120달러까지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중국의 네. 수요에 굉장히 민감한데 네. 지금 중국의 수요가 급격하게 어떻게 보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 요인은 약간은 조금 중요성이 좀 덜해진 상황이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주유소 가보면 이제 슬금슬금 올라서 휘발유가 한 1,750원대, 1,800원 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9월달 이제 추석 물가도 봐야 되고 맞습니다. 유가, 환율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또 최근에 지역별 편차는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또 슬금슬금 상승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분명히 인상 요인도 더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을 미국보다 빨리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선제적으로 통화 정책을 대응한 면이 있었고 그에 대한 효과는 올 상반기까지만 본다면 잘 나타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했던 가장 1목표인 물가가 2.3%, 2%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의 목표치에 수렴할 정도로까지 물가가 안정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던 변수들을 고려해 본다면 그럼 정말로 2%대 기조적으로 잡힌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문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금통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의문들을 가진 의사들이 많이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여전히 3.5%인 뭐까지 동결 상태지만 3.75%까지는 금리 상단을 열어놔야 된다라는 게 이제 금통위 내에서도 컨센서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하반기 어떤 물가의 안정 추이 이런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분명히 금리를 올릴 변수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물론 정확한 제 의견은 뭐 우리와 미국 경제 사정이 조금 이제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의 상방도 하방도 다 열어놓고 되게 탄력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통위가 계속해서 동결 기조로 가는 그런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린다면 저는 이제 금리 격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창용 총재는 금리 격차, 즉 2%포인트가 벌어졌다라는 그 절대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가 중요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추세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죠.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죠. 금리 격차가 이렇게 낮다라고 해서 정말로 뭐 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릴 만한 어떤 자금 이탈이나 뭐 환율의 출렁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거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네네.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누적 돼가면서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들을 보면 뭐 일방적인 예를 들 수는 있겠지만 주식시장의 외국인도 매수 기조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매도세 누적 매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양상이고 최근에 환율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1,340원, 뭐 1,350원대까지 넘보는 이런 네. 수준으로 다시 출렁이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요. 네, 네. 뭐 가계 부채는 계속해서 우려되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이제 단언할 수 있는 시대는 또 급격하게 바뀌었다고 봅니다. 네. 상방과 하방 다 열어놓고 봐야 된다.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이제 금리 인상 요인에 대해서도 저희가 알아봤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과연 연내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있고 올해 4분기 정도 너무 그동안 미국에서도 급격히 올려왔었기 때문에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쯤에서는 또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견도 있는데 만약에 인하를 고려한다면 변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인하를 고려하는 요인은 결국은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요. 사실 중국 부동산 리스크가 그 부동산 분야의 이제 경제 성장률이 2008년부터 한 2020년까지 보면은 중국 전체의 경제 성장률이 한 50%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성장률 뭐 5%라면 2.5%는 부동산 분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부실화된 기업도 많고 그래서 관련한 규제들도 갑자기 드러나게 되면서 부실화가 심각하게 됐는데 이제 그런 부실화 사태가 발생하면 어떤 이슈가 있느냐? 중국 경기가 하강하게 되고 우리나라 수출이 위축이 되고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이 수출의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위축이 될 우려가 있고 실제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급락하는 케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연체율이라든지 부도율 같은 것들이 급등하게 된다라 그러면 이를 반영해서 결국은 금리를 또 낮출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어느 정도 금리를 안 올린다는 시그널을 주고 그다음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면은 결국 대부분 금리 인하를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결국 대외 요인 차원에서는 중국의 경기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얼마나 더 인상할 것이냐라는 의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내 경제 상황으로서는 어떤 기업의 부도율이라든지 민간 혹은 개인들의 어떤 연체율 이런 지표들이 종합이 되면서 결국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는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그 이외에도 혹시나 향후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미국을 자꾸 비교 사례로 드는 거는 최근에 이제 월가에서 연준의 스탠스에 관해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수렴할 때까지 어떤 방식으로 유지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고 인하하고 이것보다는 지금의 고금리 상태가 얼마나 장기간 유지될 것이냐. 여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파급 효과나 실물 경제에 끼얹는 부담이 얼마나 될 거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쟁이 좀 더 있는데 최근에 제시된 옵션 한 2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연준이 금리를 한 차례 더 높이고 실물 경제가 타격을 받더라도 2%는 목표치로 좀 빠르게 갈 필요가 있다라는 옵션 한 가지가 있고요. 빠르게 2%로 가지 않더라도 지금의 상태를 길게 유지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그때 미시적 변화만 주면서 길게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장기 목표로 두고 지금의 상태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옵션들을 제공할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해 본다면 한국은행도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금리를 언제쯤 방향성을 바꾸지에 대한 시장의 궁금증이 많이 있을 텐데 저는 지금은 우리가 지금 금리를 어느 정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얼마나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고 우리의 경제 체력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시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 시점을 물어본다면 아마 내년 1분기가 가장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변수들이 맞닥뜨렸죠. 중국의 경제 의존도가 우리가 높은 나라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얼마나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또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실제 이제 고금리의 미국 기업들과 미국 국민들이 적응했다 이런 말까지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 뭐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금리를 가파르게 연준이 올렸던 그 파급이 생각보다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제 시장이 자신감을 가져서 골디락스 형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게 1년 반, 뭐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고 기업들의 수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거는 24개월 이후, 2년 이후에 나타날 것이다. 네. 그러면 작년 초부터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올렸다고 치면 네. 1년 반 지난 시점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고 네. 기업들의 수익성에 타격을 주는 시점은 내년부터 나타날 거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지금 조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조정의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도 연결돼서 해석이 되고 있고요. 네. 굉장히 다양한 논쟁과 시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미국과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 방향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에 동결하는 것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 과연 가계부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길래 우리가 5번 연속으로 이렇게 동결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건지 가계부채 문제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의 근간에는 아무래도 이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이런 현 상황이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가계대출이 줄어야죠. 가계대출 줄면서 이제 어느 정도 디레버리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제의 디레버리징이 되고 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은 부채가 늘어나는 이런 사이클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줄지 않고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물론 증가의 폭은 왔다 갔다 하면서 줄거나 늘거나 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부나 금융감독당국에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내년에 뭐 KDI라고 이야기하죠. 한국개발연구원의 가장 주된 과제가 한국 부채의 동학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라는 이런 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또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계부채 중에 큰 부분은 주택담보대출이고 이 신용대출 같은 부분은 처음에 좀 꺾였다가 최근에 이제 카드론, 생활에 어려운 분들이 카드론을 하면서 카드론 같은 것들이 늘어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주담대 분야가 계속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택담보대출 또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결국 부동산 시장 PF랑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주택담보대출을 줄인다는 것은 개인이 혹은 뭐 일반 소비자가 살 수 있는 주택의 어떤 규모라든지 역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고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면 시공사, 시행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에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PF에 대한 우려가 또 있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또 줄일 수가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규제를 좀 풀어놨거든요. 또 특히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 이런 데에 대한 규제를 풀어놨는데 이런 것을 풀어놓은 것들이 결국은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고 또 너무 빠르게 증가하니까 정부에서는 이것을 좀 컨트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제 시행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좀 줄이면서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사실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송 교수님 전체적으로 지금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고 이제 말씀 주셨고, 네.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흔드는 여러 요인들이 많을 텐데 이번 그 한은의 금통위 이후 과연 경기 전망 흐름들 또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일단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금통위 금리 결정의 주 배경은 아무래도 가계부채가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어제 국회에도 뭐 경제부총리도 출석을 해서 가계부채 이야기를 꺼냈지만 네, 네. 당국 스탠스도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최근에 이제 계속 이청용 총재도 그랬고 금통위 차원에서도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 계속 내왔었고 이 총재도 지금의 GDP 100% 넘는 가계부채 수준 낮춰야 된다라는 견해들을 지속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금리 결정의 메인은 역시 가계부채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총재가 뭐 금리 결정 이후에 기자회견에서도 아마 강력한 여기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지 않을까 예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자칫
금리 인상 끝났어. 그래서 뭐 주택시장 살아날 거야. 뭐 이런 거에 대한 잘못된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력한 긴축 메시지도 내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한 거는 정부의 대출 규제를 풀어서 내수공유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어떤 이런 정책 방향은 지금 스탑이 됐고 오히려 전환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로 혼선,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최대한 이번 금통위 때 막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세수펑크, 경기 부진, 거기에 이제 부동산 문제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건전성 측면에서 한국은행에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전반적인 세수 부족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이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이제 최근에 정부 정책상으로 화두가 되는 것은 이제 재정 정책이고요. 재정 정책상 화두가 되는 것은 덜 쓰고 그러니까 덜 걷고 덜 쓰자라는 이런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초고령화 사회로 갈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증가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수준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컨센서스가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늘려놨다가는 결국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 대비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은 노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난다는 것은 결국 세금 낼 사람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향후 이제 세원의 확보에 대한 이런 우려 그리고 지금 복지 정책 같은 것을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정부에 부담이 되는 복지 정책은 흔히 말해서 보통 칸막이 예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정해놓으면은 예산에서 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면서 정부는 굉장히 재정 지출에 있어서 예산을 줄이고 그다음에 걷는 것도 좀 줄여야 된다는 그런 입장으로 가고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내년 예산까지 좀 줄이자라는 입장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당장 아무래도 세수 부족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이거를 뭐 내년에 잘 진행할 수 있느냐 이런 우려가 좀 확산되는 것은 뭐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조 자체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는 우리나라 인구 동학을 생각하는 경제학자들이 모두 다 그런 유사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거를 지출이 너무 느리다 보고 특히나 칸막 예산 같은 것들을 함부로 늘리다 보면은 나중에 우리는 괜찮지만 자녀 세대가 큰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아마 정부도 있고 이런 걸 시행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속도를 결국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결국 기준금리 정책들과 연관이 돼서 갈 것이 아니냐라고 평가를 아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금리 올리게 되면 경기 하강이 굉장히 심해지고 이렇다면 세수 부족이 또 굉장히 빨리 오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덜 걷고 덜 싸라는 기조는 있지만 어느 정도 이게 부드럽게 움직임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기준금리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오르게 되면은 세수 부족이 아무래도 더 심해지게 될 것이고 내년 예산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현재 정책에 좀 반영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채금리 이런 부분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10년물 국채금리가 금리 쇼크를 맞았다고 할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과연 이런 국채금리 이런 부분들은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상당히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게 시기적으로 참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우리 차주들의 판단을 좀 잘못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시기적으로 좀 미스매치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금리가 지금 예상치 못한 경로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이제 큰 이자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10년물 국채금리 이제 말씀하셨지만 특히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이제 강등 조치가 되면서 10년 국채금리가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0년물을 지표금리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인 채권금리에 있어서 어떤 기준선이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출 많이 받는 주택담보대출을 보면 금융채 같은 것들을 이제 지표금리로 삼는데 이 금융채가 사실 10년물, 미 10년물 국채금리에 다 연동이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네. 결국 국내 채권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 주담대 금리, 우리 실질금리로 인상이 이어진다는 얘기고 이거는 결국 차주들에게 가계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계부채가 지금 늘어나는 이 시기가 금융시장 환경이 참 급변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늘어났다는 게 참 염려가 되고 뭐 소위 이른바 영끌족 같이 무리해서 만약에 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자칫 심각한 이자 부담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냐 인하냐 동결이냐 방향성에 이어서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또 중국 경기 등등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금통위에서는 기준 금리만 결정하는 게 아니죠. 수정 경제 전망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한은이 중국 경기 리스크 등을 감안했을 때 과연 올해 하반기 성장률까지 전망을 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출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하반기 상저하고 전망에 먹구름이 끼고 있는 지금인데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준비한 화면 보시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금통위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인하냐 동결이냐 이런 전망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과연 수정이라고 한다면 올리고 내리고 동결도 있을 텐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 수정을 하게 된다면 내릴 가능성이 조금 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 요인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중국 경제가 리오프닝을 하면서 1분기에 소비가 굉장히 살아났거든요. 그때는 중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6%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발표가 나자 이제 한 5%대로 좀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춰봤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좀 문제가 되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을 다시 4%대로 수정하는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 국제 금융기관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해외 경제 기관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점차 낮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다는 얘기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국 경제에도 수출 위축, 그다음에 소비 위축 이런 것들을 그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한 10년간 한국하고 중국하고 커플링 관계가 강화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1% 정도 바뀐다 그러면 한국은 한 0.15%에서 0.17% 정도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흔히 말 경제학적으로 민감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이 한 1%대로 바뀌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움직인다 이런 것들 많이 수치적으로 확인하고 있고요. 이렇게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결국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수출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무역 적자를 간신히 벗어나고 있는데 수출 중심으로 해서 수출 위축이 되면 결국 내수까지 위축이 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낮춘다 그러면 한 0. 지금 1.4%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낮춘다 그러면 한 0.1% 정도는 낮출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은 네. 분명하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것 같이 중국 요인이 너무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실제로 디플레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 예전처럼 경기 부양에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사실 부동산 시장 같은 것들이 위기가 있었으면 헝다 사태 때만 해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완화시키는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 규제 완화책이란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실질적인 효과를 누리지 않고 중국 정부가 한꺼번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구조 개편을 할 것이 네. 아니냐. 이게 부채 같은 것들을 계속 정리를 하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제 과다 투자 같은 것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논리가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면서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스탠스에 대한 우려까지 굉장히 좀 심각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 그러면 상승은 사실상 어렵고요. 상승은 사실상 어렵고 하강한다라 그러면 0.1% 정도 네. 하강은 가능한 상황이 돼 있고 실제로 ADB라든지 IMF라든지 전반적으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점차 예측치보다 그 상반기 예측치보다 점차 낮추고 있는 상황이긴 하다라고 네.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문기관들은 한 1.1 정도로 이렇게 낮게 보긴 하던데 네. 손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1.4에서 과연 어떻게 될까? 뭐 보통은 이제 뭐 정부 목표치, 정부가 제시하는 전망치에는 이제 목표의 개념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네. 싶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번에도 일부 이제 하향되는 수정 전망치가 새롭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고, 저는 하반기 성장률은 사실 두 가지 변수를 크게 있다고 봐요. 세수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재정 집행 여력이 네네. 첫 번째가 변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하반기에 수출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회복될 거냐. 네. 여기에 이어서 중국 경제 침체에 대한 부분. 네네. 이 크게 두 가지 변수를 보는데, 보통 이제 뭐 역대 정부의 모습을 보면은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내수 부양을 해야 된다. 이래서 재정 카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잖아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추가 경정 예산, 추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표적이겠죠. 가까운 예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면서 당시에 고용이나 소비 같은 것들을 지탱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가까운 예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성장률을 측정할 때 정부의 이런 재정 집행 기여도까지도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런 재정 집행의 단점을 꼽자면 역시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지난 문정부 뭐 5년간 400조 원 이상 뭐 부채가 늘어난 뭐 그런 예를 들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명감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기조 전환을 확실하게 이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부채 관리를 하겠다. 추경 없이 민간의 어떤 자생적인 투자라든지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겠다. 이런 게 지금 윤 정부의 기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 기조는 변함이 없고, 그 결과로 본다면 어느 정도는 불가피하다고 보는데, 상반기 성장률을 봤었을 때 정부 기여도는 사실 마이너스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하반기는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사실 세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소위 말해서 실탄이 없는 그런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뭐 야당에서 요구하는 뭐 추경 카드를 쓸 거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기조 변화는 없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서 뭐 부동산 세금을 좀 늘리는 그런 방향으로 방향 일부 전환을 추진했어야 됐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러니까 하반기 대응, 정부 대응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하느니 뭐 아직 결과는 내지 않았지만 하향 조정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우려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변수가 이제 하반기 수출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회복될 거냐. 이와 연동된 거는 역시 또 중국 경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네. 뭐 지금 최근에 그 중국 경제 지표들 나온 거 하나같이 다 네. 네. 엉망이거든요. 40년 경제 호황이 끝났다라는 경고도 있고요. 네, 뭐- 지금 최근에 이제 대출 우대 금리를 2개월 만에 하락하기도 했죠. 하락시키기도 했죠. 중국에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중국이 발표하는 경제 지표에 대한 신뢰도도 되게 낮아요.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지적도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제2의 아시아판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렇게 중국 경제가 회복이 단계에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면 네, 네. 어쩔 수 없이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구조상 하반기에 어떤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네. 이런 쪽으로 좀 시각이 옮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제 상저하고를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중국 변수거든요. 중국 변수가 이제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상저하고를 저희가 전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중국의 악재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악재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크게 두 부분, 그러니까 더 좀 세밀하게 하다 보면 세 부분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의 수요 차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수요 차원이란 것은 결국은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소비를 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1분기에는 반짝 소비가 늘어났는데 2분기부터 소비가 위축되는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보통 설명을 하냐면 소비 성향들이 좀 감소했다. 다시 말해서 저축 성향들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중국의 역사상 이렇게 경제가 통제가 되고 아무것도 못 사는 이런 기간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런 리스크, 사람들이 이런 위험에 대해서 인식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이것을 자산으로 금융자산이나 같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지 흔히 말해서 이거 소비로 안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은 결국 투자가 안 이루어지고 투자가 안 이루어지면 내수가 좀 줄어들게 되는 이런 양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급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공급 차원의 문제란 것은 어떤 거냐면 글로벌 공급망 분화에 따른 어떤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글로벌 공급망 분화에 따라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역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구축을 해야 되고요. 최근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의 IR을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어떤 거냐면 중국 역시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구축을 해야 되고 공급망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해외 공장들이 와서 자국내 생산하면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을 굉장히 유도하려고 뭐 LG라든지 대기업의 접촉을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급망에 대한 미국 역시 공급망 관리를 위해서 굉장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새로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불확실성 하에서 투자 의사결정들을 해줘야 되고 이것들 결국 중국의 공급망들이 결국 미중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중국 기업들 투자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다라는 그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게 부동산 시장에 아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방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세원이 되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 특히나 중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제 투자의 용처가 제한이에요. 개인들이 해외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외환 관리 같은 것들이 엄격해서 해외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놨고 이것이 과잉 투자로 이어지면서 가격 붕괴,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버블이 꺼지게 되면 중국의 자산 역시 그리고 중국의 가계부채 역시 위험하게 되니까 이러한 어떠한 미래에 대한 어떤 버블 붕괴의 위험성들이 겹치게 되면서 공급 차원의 문제, 수요 차원의 문제, 그 미래 기대 차원의 문제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실제로 디플레이션 상황, 물가가 오히려 하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하는 좀 위기상. 그러니까 사실 그 1990년대 이후 중국 개방 경제 이후 굉장히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한국은행의 금통위에 주목하고 있는 사이 글로벌에서는 빅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현지 시각으로 24일 오후부터 2박 3일간 잭슨홀 미팅이 열립니다. 매년 어떤 주제를 갖고 얘기하는지 이번에도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과연 어떤 주제가 논의될까? 또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네, 뭐 이번에 다뤄지는 뭐 의제 전체적인 방향에서 의제는 네. 지금의 긴축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낼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갖고 논의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네. 뭐 잭슨홀 미팅 이게 빅 이벤트라고 불리우는 건 그만큼 시장에 충격파를 던지기 때문이죠.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그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금융시장이 출렁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정말 실질적으로 연준의 스탠스가 확고하게 긴축으로 가면서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작됐고요. 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올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의 고금리가 얼마나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엑싯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여기에 바로 쏠려 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에 이목이 집중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모든 스탠스가 새롭게 아마 재정립될 겁니다. 네. 재평가도 이루어질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에 아마 모든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이 잭슨홀에 다 네네. 눈과 귀를 쏠리게 될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리 불확실성과 그 중국의 부동산 위기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시 조정도 다소 길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전문가들이 변동성이 큰 이런 장세인 만큼 이번 주에 있을 잭슨홀 미팅을 확인하고 투자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많이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투자 방향이나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지 잭슨홀 미팅을 보고 증시 투자자들이 방향을 잡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증시에 대해서. 사실 이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기준금리 이제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들이 예측보다 조금씩 덜 나오면서 미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측보다 좀 덜 나오면서 올해 안에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일단 FOMC 의사록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게 하나 있고요. 이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지금 반 정도는 뭐 사람들이 이제 기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반 정도는 그냥 뭐 일반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아니면 반 정도는 그냥 매파적인 발언.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이런 요인에는 물가 상승이 올라가는 이런 근본 요인에는 노동시장이 있다. 너무나 좋은 노동시장 때문에 물가 상승이 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것이 지속된다라 그러면 우린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이런 매파적인 입장이 나온다라 그러면 실제 굉장히 많이 출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예측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조금 투자 상황상 두고 보는 게 맞지 않느냐. 특히 이제 이 기준금리 정책이란 것이 주식시장에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이게 미국 주식이라든지 한국 주식에 있어서 사이클적인 요인이 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떨어지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사이클 요인이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기준금리가 또 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기대가 형성이 되면은 아무래도 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주식시장에서 급락이 또 예상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뭐 며칠 사이에 투자한다기보다는 미국 연준의 스탠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의 역시 불확실성 역시 커지고 있는데 중국이 정책적으로 얼마나 경기 부양을 다시 유도할 것이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갖고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뭐 두 가지 불확실성, 금리 불확실성, 뭐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 잘 이렇게 대처하면서 투자를 좀 유보하고 아무래도 뭐 채권 같은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마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도 너무 크고 네. 영향을 미치는 대외적 요인도 이렇게 많은데 증시 투자자들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상반기에 참 괜찮았던 뭐 주식시장의 모습이었는데 하반기에 급격하게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지금은 어떻게 버텨야 될까? 뭐 개인 투자자들 차원에서는 여러 혼란들이 있을 시기인데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이런 심정으로 좀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네, 네. 있다라고 보고 역시 빅 이벤트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시장도 방향성을 잡고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뭐 글로벌 자금 펀드들도 방향성을 정하고 개인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을 침착하게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뭔가 다시 한번 모멘텀을 찾을 그런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중국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네, 가지만 네. 추가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중국이 그 코로나 방역 조치를 풀면서 우리가 기대를 했던 게 소위 리오프닝 효과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그 주식시장에서도 리오프닝 수혜주가 네, 뭐다 네, 막 이런 네. 걸 찾기에 나섰고 뭐 조금만 얘기가 나오면 1분기에 반짝 성장을 하니까 역시 뭐 중국 뭐 네. 리오프닝 효과 컸다 뭐 이렇게 네. 했지만 그 뒤로 이제 완전히 180도 다른 상황이 됐거든요. 네, 실적으로 직접적으로 아직 이어졌다는 저기가 없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중국 내부의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 소비 진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먹혀들지 않는 그런 형상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의 분석은 중국의 경기 회복이 단기간에 어떤 진작책으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네. 이 얘기는 기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중국이 안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강력한 방역 통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사실 중국 경제라든지 뭐 소위 인민들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단 말이죠. 네. 모든 경제, 사회 이런 기능들이 다 마비가 된 상태였고 그때 그 수년간의 그 경험이 중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금의 지갑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학습 효과가 있어요. 네. 뭐 중국 말로는 그걸 흉터가 워낙 세게 남아서 네. 흉터 효과라고도 얘기를 아, 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소비 진작책을 못하는 어떤 역설적인 이유도 어떤 걸 내놔도 쉽게 시장에 먹혀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단기간에 어떤 소비 진작책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걸 중국 정부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 시장에 대입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는 쉽게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를 기대한다는 거는 난망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갖고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전반적으로 하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냐 동결이냐 인하냐 전체적인 방향성과 경제 성장률 전망 그리고 우리 경기에 미치는 각 요소별로 세부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하는 금통위와 미국 그 잭슨홀 미팅 이런 것들을 눈 크게 뜨고 보면서 투자 방향성을 잘 결정하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함께 분석해 주신 두 분 전문가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인사이트에서는 24일 네이버의 토종 생성형 AI, 우리가 챗 GPT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이버의 토종 생성형 AI가 출시된다고 합니다.
토종 생성형 AI 서비스 시대를 맞이해서 국내 생성형 AI 서비스의 현 주소와 전망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